장례식 날 내 집이 이미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온 그날 밤 현관문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김미숙으로 변경된 날짜는 2024년 3월 15일 장례식 이틀 전이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저는 올해 74세 박영순입니다. 45년을 해로한 남편을 지난달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은 3월 1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2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미숙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계속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조문객 응대를 하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하루에 5번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급한 전화가 뭐가 있을까요? 미숙아, 오늘만큼은 휴대폰 좀 멀리해라. 죄송해요. 애들 때문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입니다. 게다가 둘 다 장례식장에 와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미숙이가 또 나가려 할 때 뒤따라가 봤습니다. 로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해요. 장례 끝나고 나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을 그렇게 급하게 처리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에는 더 이상한 통화를 들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등기 넘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비용 입금할게요. 등기를 넘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인은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경기도 광주 추모공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미숙이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찾아봤습니다. 로비에서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발인이에요. 오늘 밤 안에 처리해 주세요. 응급 상황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새벽에 무슨 응급 상황이 있다는 건지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9시였습니다. 아들 정우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냈는데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몇 번을 돌려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너 혹시 자물쇠 바꿨니? 아니요, 어머니. 왜요? 정우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기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저희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자물쇠 수리업체 부르죠. 하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미숙이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정우가 자물쇠 업체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 자물쇠 새 거네요. 언제 바꾸셨어요? 바꾼 적 없는데요. 이 자물쇠 며칠 전에 바뀐 것 같은데요. 최소 3, 4일은 된 것 같아요. 장례식 전후로 바뀐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자물쇠 기사가 새 열쇠를 만들어줬습니다. 5만 원을 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재로 가서 남편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는 가득 차 있던 서류들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이 없었습니다. 보험 증서도 없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도 없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 서류 뭔가 가져간 거 있니? 아, 그런 건 처리해야 할 게 많아서 제가 가져갔어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주소 변경하러 오셨다가 안 하고 가셨다면서요? 주소 변경. 언제요? 3월 16일, 그러니까 사흘 전에요. 장례식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대신 왔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직접 동사무소에 가봤습니다. 어머님이 주소 변경 신청하셨는데 서류 미비로 처리 안 됐어요. 제가 언제 신청했다고요? 3월 16일 오후 2시경에 오셨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혹시 신분증 확인은 했나요? 당연히 했죠. 박영순 어머님 맞으시고 누군가 제 신분으로 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신분증을 찾아봤습니다. 지갑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제 신분으로 동사무소에 간 걸까요? 며칠 더 지나서 이상한 우편물이 왔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영수증이었습니다. 누가 등기부등본을 뗐다는 거지? 영수증을 보니 발급일은 3월 14일이었습니다. 장례식 사흘 전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미숙. 등기일 2024년 3월 15일. 매매 금액 5억 원. 집이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례식 이틀 전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동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머님께서 집을 매매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팔았다고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매도인이 박영순 어머님이고 매수인이 김미숙 씨네요. 인감증명서도 있고 위임장도 있어요. 위임장요? 네, 박영순 어머님께서 김미숙 씨에게 매매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위임장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왔었나요? 아니요, 김미숙 씨가 혼자 오셨어요. 위임받아서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을 만들어서 집을 자기 이름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감도장을 찾아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인감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없었습니다. 언제 누가 가져갔을까요? 며느리 말고는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호야, 집에 와봐라.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와서 얘기하자. 1시간 후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급한 일이세요? 미수가, 내가 우리 집을 내 이름으로 바꿨다며.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언제부터 계획했니?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무슨 후회? 나이 드시면 치매도 오고 집도 관리 못하시고 그럼 집값도 떨어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집을 가로챘다는 거니? 가로챈 게 아니라 관리해 드리려고. 아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미숙이가 빚이 좀 있어요. 빚? 친정아버지 사업 보증을 서서 3억 원 정도.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아버지 보증을 서서 3억 원의 빚을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집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미리 하지 않았어?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집을 훔쳐가냐? 어머님,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계속 협박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 말리고.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하지만 어머님께 말씀드리기가. 2명이 합심해서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미수가,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계획했니? 저는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혹시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픈 것을 보고 집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 인감 도장을 훔쳐간 거구나. 훔친 게 아니라 아버님 서류 정리하다가 언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남편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미숙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해도 집은 다시 어머님 이름으로 바꿀게요. 정말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호야. 솔직히 말해봐. 집을 되돌려주면 빚은 어떻게 갚을 거야? 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는 거 아니야? 그게 역시나였습니다. 집을 제 이름으로 되돌려준 다음 제가 자발적으로 집을 팔아서 빚을 도와달라고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 아내 친정 빚을 왜 엄마가 져야 하니? 채권자들이 협박해요. 애들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집을 빼앗아갈 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호소도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옛날에 아버님 직장 동료였던 최인수입니다. 남편의 옛 직장 동료 최 씨였습니다. 장례식 때도 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최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근처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님, 장례식 때 며느리분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집 문제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최 씨가 그런 걸 알고 있을까요? 장례식 날 며느리분이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전화 통화요? 네, 부동산하고 통화하더라고요. 집 명의 변경 얘기를. 최 씨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이게? 며느리분이 부동산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최 씨가 장례식 날 며느리 통화를 녹음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해서요. 남편 장례식 날에 부동산 얘기를 하다니 집에 와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내일 바로 등기 넘기세요. 시어머니께는 말씀 안 드렸나요? 아직 모르세요. 장례 끝나고 얘기할 거예요. 등기 비용은 언제 입금하시죠? 오늘 오후에 할게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상속받을 집이에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동의 없이 미리 모든 걸 계획하고 진행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자물쇠 교체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자물쇠 업체에 전화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월 17일 오후 7시에 박정호 씨가 직접 전화해서 자물쇠 교체를 요청하셨어요. 장례식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자물쇠 교체를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등기부 사본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위임장 작성일은 3월 13일, 인감증명서 발급일은 3월 12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부터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최 부장님이 더 놀라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부동산 중개업 면허가 있어요. 네. 퇴직하고 나서 부동산 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기 수법을 잘 알아요. 최 부장님은 30년 현대건설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말요? 네.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해요. 그리고 형사고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요. 최 부장님이 저를 법무사 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면 위조 문서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자물쇠 교체 기록까지 있으니까 공동정범도 입증 가능하고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정호야, 미수가, 앉아봐라.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미수가, 장례식 날 부동산하고 통화한 거 다 녹음되어 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께는 아직 모르세요라고 한 그대와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상속받을 집이라고 한 것도 다 들었어. 정호야, 자물쇠, 교체 기록도 있어. 내가 직접 전화했다는 기록 말이야. 정우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변명할 기회도 없어. 법정에서 만나자.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집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되돌리라는 결정이 2024년 4월 3일에 났습니다. 며느리는 3억 원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들 정우는 공범 혐의로 함께 조사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때문에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상속받을 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어머니를 위한 것입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김미숙 사기죄로 징역 2년 실형, 아들 박정호 공동정범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며느리는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법원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출소 후 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사회적 응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던 아파트 분여회에서 그녀를 명예 제명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도 외상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아들 정우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된 것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응징은 가족 해체였습니다. 아들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8억 원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남편 영정 앞에 인사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다닙니다. 통장 잔고는 현재 2억 3천만 원입니다. 손자들도 다시 저를 찾아옵니다. 한 달에 2번씩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6개월 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재범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엄벌을 내리신 게 맞았어요. 그제서야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돈과 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지키면 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